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중구 역사와 문화의 이해,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광복동 역사와 문화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개항기를 거쳐서 일제강점기 시기의 이제 광복동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광복동 인근의 극장사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광복동 주변에 어떤 역사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광복동의 중심에 있는 용두산 공원에 얽혀져 있는 역사 문화들, 그리고 국지시장에 관한 역사와 문화들을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펼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복동이 민주화의 성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이 4.19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방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은 4.19로 아마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4.19와 관련한 민주화 운동을 마산을 기점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김주열 군이 그 마산 앞바다에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던 이것 때문에 마산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3.15 부정선거 때문에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고 있던 차제에 이 당시 경찰의 어떤 포갑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둘불처럼 퍼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19를 마산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부산 중심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 김주열 군 시신 사진을 당시 부산일보 기자가 특종으로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 언론을 타게 되고, 이것이 이제 국내 언론들이 다 함께 받아서 당시 정부와 경찰의 이 반문화적인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제 4.19 의거가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9 의거와 관련해서는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79년도 부마 항쟁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마 항쟁이 이제 국가에서 기념일로 이제 제정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이 항쟁을 주역으로 이끌었던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79년 부마 항쟁 역시 부산이 중심 역할이 컸었다. 그리고 이제 87년 민주화 때도 역시 이제 부산 지역의 학생, 시민, 노동자들의 활력이 굉장히 컸었던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자, 민주화 성지 부산, 이랬을 때에 이 광복동이 굉장히 큰 이 중심성에 있습니다. 특히 79년 부마 항쟁기에서는 거의 대각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지금의 시티스팟에서 모여서 당시 이제 광복로를 통해서 시청 쪽으로 행진을 해 나가던 그런 모습들, 그 함성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87년 민주화 때는 거의 이 자갈치 시장과 옛 그 부영극장 일대 도로를 점거하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역으로 또는 부산 진역까지 아니면 조방 앞까지 이렇게 행진해 나갔던 것들이 굉장히 좀 선명합니다. 참 아쉽게도 부산의 민주공원이 저렇게 이 대청산 위에 우뚝 서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산의 민주화와 관련된 어떤 항쟁의 장소에 표지석이 없는 것이 조금 매우 아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광복동은 4.19 당시에는 자유당 당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자유당의 어떤 부패한 어떤 정권에 대한 항의를 하기도 했고, 79년 부마 항쟁 때도 이 광복동에서 함성을 또 높였고, 87년 민주화 때도 이 광복동 한켠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이런 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복동과 관련해서 해방 이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역사들 가운데서 미화당 백화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시티스팟 옆에 ABC마트라고 신발 전문 백화점으로 변했습니다만은, 이 미화당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이 부산 최초의 백화점이었다는 이런 기억들, 그리고 한때는 미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광복동에 뭐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릴 정도로 어떤 약속 장소를 정해도 미화당 앞에서, 아니면 미화당에서 뭐 북쪽으로 아니면 남쪽으로 아니면 그쪽에서 뭐 시청 쪽으로 몇 메다쯤에 어디에서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미화당 백화점이 광복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상 6층 지하 2층의 건물이었는데, 특히 이 미화당 백화점은 현재 ABC마트 뒤쪽에 있는 이 주차장 쪽에 건물과 연결이 되어서 이 미화당 백화점을 오르면은 용두산 공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한켠 끄트머리에
구름다리가 있어서 부산을 찾은 많은 당시 관광객들 가운데서 용두산을 오르면은 이 구름다리를 건너서 미야당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전 백화점들을 이제 쇼핑을 하기도 하던 이런 기억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미야당 백화점은 처음에는 이제 이 목조 건물로 4층 목조 건물로 이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6년에 콘크리트 별관 공사를 이제 준공하고 당시에서는 이 부산에서 최고층 빌딩으로 용두산하고 바로 연결이 됐던 용두산에 이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도로와 같은 눈높이로 맞춰졌었죠. 그렇게 해서 부산의 어떤 새로운 명소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립 20년 만에 69년 12월에 광복동 대화재로 이 목조 건물이 전소하고 이듬해 11월 달에 이제 본관을 5층으로 신축해서 개장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 미야당 백화점의 역사를 보면은 한국 전쟁 시기에 이 여기는 처음부터 백화점이 아니라 미화당 꽃집으로 시작했던 것이 사진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티스팟 있는 자리에 조그마한 로타리가 있었어요. 이 로타리 한켠에 보면은 미화당 꽃집이라는 어떤 광고판과 함께 이 로타리에 미화당 꽃집에서 꽃으로 장식했던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이 있는 이런 장소라는 뜻으로 미화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백화점입니다. 80년대까지 사실 이 미화당 백화점 그리고 이제 대각사 위쪽에 있었던 윤화백화점 그리고 서면에 태화백화점과 함께 부산의 3대 백화점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이 났었고 특히 미화당은 서울 화신백화점과 함께 그 가장 오래된 부산의 유통업계의 효시로 보이는 그런 역사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개점은 53년 12월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꽃집에서 시작해서 백화점의 어떤 역사를 열어갔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런 이 대기업 메이저급 백화점들이 들어오면서 미화당도 이 한때 백화점으로서 승부가 안 되어서 미화당 슈퍼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슈퍼마켓 사업으로 전환을 했지만 그것 역시도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됐죠. 이후로 이제 윤화백화점 그리고 태화백화점까지 문을 닫으면서 사실 이제 부산을 이 본사로 둔 향토 기업이 문을 닫았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애환을 주었던 이런 장소기도 합니다. 광복로 시범가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광복로에 도로와 간판을 바꾸는 그러니까 가로 시범 거리를 이제 공사를 무려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공사가 좀 연장이 돼서 2008년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로 입구라고 부르는 롯데백화점 건너편 쪽에서 시작해서 국제시장 사거리까지 일대 그리고 비프광장까지 이 일대를 전체를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그냥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었던 이 도로를 화강석 사각도로로 깔고 그리고 주변에 물이 흐르는 곳도 만들고 약간의 어떤 부조 조각들도 만들고 하면서 광복로가 약간 사선으로 꺾여진 이 도로를 일부러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도로를 만들므로써 차량 속도를 좀 줄이게 만들고 그것이 또한 이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시범거리로서 광복동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합니다. 이 광복로 시범가로 사업 당시에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광복동 일대에 이 공가 점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이곳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그리고 이것을 행정을 총괄하는 이제 시의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곳에 사업에 그 협조적으로 왔던 여러 대학 교수님들까지 혼심일체가 되어서 이 건물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점포에 세대로 계시는 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2년이 넘는 세월들을 이분들이 불편을 참아가면서 광복로를 깔끔하게 단장했죠. 이후에 광복로 빛의 축제에 이어서 나중에는 광복로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로 이어지면서 부산에서는 차 없는 거리 시범가로로서는 가장 유명한 곳 그리고 이것이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소문이 났죠. 특히 겨울에 펼쳐지는 광복로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고신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기독교계에서 시작됐던 것이 고신대학교라는 그 영도의 동삼동 한켠에 있는 것을 이 광복로로 끌어옴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하죠. 광복로에서 빛의 축제를 벌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를 흉내내는 것 때문에 한때 광복로에서 좀 시샘을 하기도 했지만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여러 상권들하고 연결된 이런 축제로서는 광복로를 따라갈 만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광복로 시범가로 사업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산 최초로 차 없는 거리, 시범거리로 됐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부산 최초라기보다 우리나라 최초로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날. 그러니까 무차일 제도가 시범으로 실시됐습니다. 기록으로는 1972년 1월 23일 토요일에 맨 처음 실시되었다고 나타납니다. 노카데이라고 그러죠. 원래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동경에서 시작된 이후로 부산에서는 이 광복로가 처음으로 72년에 노카데이, 즉 차 없는 거리로서 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복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차 없는 거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최초의 가로등 뭐 켜진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야시장의 역사도 광복로가 제일 먼저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관장하고 있다가 피란수도 시절이 끝나고 나니까 정부가 올라가고 특히 정부에 기대어서 많은 사업들을 펼쳤던 부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던 많은 기업들도 정부를 따라서 서울을 가고 나니까 부산에 남겨진 건 뭐였습니까? 피란민, 판잣집, 무직자들 뭐 이렇게만 남아서 사실 부산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서 거의 50년대 후반, 60년대 초까지 오죽했으면은 부산이 신부산 건설을 62년도에 내걸고 부두지구 정리 사업 그리고 이 문현 로타리에서 그 수영에 이르는 수영로 개설 그리고 이제 수영강 치수 사업까지 이렇게 펼치는 게 거의 다 62년에 시작된 신부산 건설 때문입니다. 이때 삼복도로도 만들어지게 되고 부산역 일대에 있었던 물웅덩이도 메꾸어서 지금의 부산역을 만들게 되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6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63년에 부산이 직할시가 되었죠. 물론 인구가 그만큼 따라가기 때문에 되었던 거지만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부산시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야시장을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광복로 일대에 대부분 해가 지면 점포들이 문을 닫으니까 여기에 야시장을 펼침으로 인해서 낮에 판매되지 못했던 물품들을 야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점포 없이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생산했던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은 광복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분들이 광복로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펼쳤죠. 당시는 뭐 전등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카바이트 불빛에 의존해서 장사를 했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일부 광복동 지역에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그 당시에 야시장을 또 열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시는데 이게 사실상 야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권 다툼의 어떤 이 주요 장소가 되면서 많은 여러 불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제가 언제 없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도는 없습니다만 광복로 야시장 관련한 언론 기록도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86년 아시안 게임을 실시하면서 이 광복로 야시장이 너무 물질서했던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나옵니다. 어쨌든 부산 최초의 야시장이 이 광복로 야시장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은 어디로 갔죠? 네, 부평 깡통 야시장이 그 뒤를 이어서 현대적 기법의 어떤 야시장으로서 이 부평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무인 판매기,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유행하면서 뭐 무점포도 앞으로는 성행할 것이다라는 뭐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인 판매기가 등장한 것이 광복로라고 합니다. 경향신문 56년 9월 16일자 기록에 의하면은 부산에 56년 8월 30일 그 남포동 보림백화점 앞하고 광복동 거리 두 곳에 목재로 만든 무인 판매기가 설치되어서 주간 잡지 등 뭐 이런 상품을 판매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앞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미화당이 오랫동안 이제 광복로의 중심에 있었는데 미화당 안골목이라고 부르는 그 바로 뒤에 이제 고갈비 골목이 있죠. 왜 고갈비냐? 고등어를 갈비처럼 구웠다. 어떤 면에서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그 5, 60년대에 이 서민들의 어떤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뭐 갈비를 구워 먹는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 당시로서는 부잣집이 아니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기에 서민들이
그 당시 이제 지금도 국민생선이라고 그러죠. 이 고등어를 구워 먹는 것을 마치 갈비 굽듯이 한다. 그래서 이 뭐 돈 없는 서민들의 어떤 술안주감으로 내지는 뭐 일반 식당에서는 반찬으로 가정에서도 반찬으로 많이 유행했지만 이 밥반찬으로 많이 쓰였던 고등어 구이가 하나의 술안주감으로 만들어지고 한때 그 뒷골목에 13군데인가 제가 12군데까지는 기억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해서 뭐 골갈비 골목이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가 됐지만 지금은 두 집만 남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뭐 우리가 힘들었던 어떤 서민들의 어떤 이 향수가 있는 곳, 특히 뭐 대학생들이 또 이 골목을 또 많이 찾았고요. 이 광복로 고갈비 골목에 87년 민주화운동 때 에피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시 이제 통금을 실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다가 막 차를 놓치고 갑자기 뭐 통금이 걸릴 시간이 되면 이 갈비집 다락방에 학생들을 재워줬던 뭐 그런 추억도 있고 뭐 어떤 학생들 그랬죠. 그 당시에 뭐 학생증 잡히고 시계 잡히고 이렇게 해서 뭐 술값을 대신했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 곳이 광복동 이 뒷골목의 고갈비 골목 뭐 이렇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과거 그 용두산 피란 시절의 피라민 가옥처럼 좀 다 쓰러져가는 듯이 보이는 그 건물이 한두 채 지금도 남아 있어서 옛 추억들이 보이기도 하고 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광복로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죠. 먹자골목이라 그래서 세명약국 옆에 남포동의 대표적 어떤 막거리로서 유명했던 것이죠. 낮에 이제 쇼핑을 마치고 나면은 그곳에 가서 당면이라든지 이렇게 가락국수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란 시절의 모습을 유일하게 추억거리로서 남아 있는 곳이 이 세명약국 옆에 이제 먹자골목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뭐 그 역사도 뭐 거의 70년대부터 시작됐으니까 40년이 훨씬 넘은 이런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뭐 제대로 된 의자도 없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즉석에서 먹는 그 재미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광복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광복로 중심 거리에는 뭐 보통 5만 원, 10만 원대의 어떤 고가 상품이라면은 국제시장과 연결된 대각사 뒤쪽의 골목들은 1,000원, 2,000원짜리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광복로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간편한 뭐 생활 주변의 잡화들 그리고 뭐 옷가지들 이런 것이 이제 광복로 일대에서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뭐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을 사러 왔거나 아니면은 뭐 단순히 뭐 지나가는 길 친구 만나러 왔다가 1,000원, 2,000원짜리 사는 이런 재미로 왔다가도 이 큰 길가에 있는 5만 원, 10만 원짜리 상품에도 뭐 눈을 뜨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상권이라는 것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고급 상권만 따로 존재되는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상권들도 즉 포장마차 경제론과 같은 저렴한 상권들 때문에 고가의 상권들도 같이 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포장마차 경제론 그리고 골목이 대로를 살려준다. 즉 골목길에 아주 다양하게 있는 점포들이 큰 길의 점포들을 살려주는데 마중물 역할을 가장 크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광복로에 가면은 또 국제시장 뒤쪽으로 뭐 거리 명칭이 여러 가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만물의 거리, 청춘의 거리, 아리랑 거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거리는 주로 이제 이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잡화들을 판매하는 데서 이 만물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고 청춘의 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이 요 일대를 많이 다니면서 아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간편한 신변 잡화들을 사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아리랑 거리는 한때 여기가 주로 민예품과 관련된 우리 고유 민속품과 관련된 상품들을 이제 많이 팔았던 뭐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젊음의 거리는 또 청춘의 거리에서 비행시 제과점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 비행시 제과점 금을 끼고 있는 이 거리들이 보면은 젊음의 거리로서 낮에는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뭐 이곳에서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은 신변 잡화 같은 이런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저녁 되면 이곳에 주점들을 또 찾아 나서거나 아니면은 거리에 이 료카 자판에서 파는 이 간단한 신변 잡화물들을 뭐 쇼핑하는데 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그래서 젊음의 거리가 유명한 그런 곳이기도 했죠. 자, 용두산 그러면은 뭐 부산 중구의 뭐 거의 대표적인 한때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인식이 됐죠. 이 공원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일본 정원 주식회사에서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설계해서 1916년에 공식적인 공원이 되고 20년대 초반에는 이 차량이 가는 도로도 만들어지고 일제 시기 부산부에서는 여기에 신사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신사가 국패소사로까지 승격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용산 신사에 참배를 해야 되는 굴욕의 어떤 역사도 있지만 이후에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서 그러니까 금강공원이 자연공원이라면 용두산은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 이 공원 뭐 해발 60m 겨우 남지단 이런 곳입니다만은 손쉽게 올라갈 수 있죠. 뭐 지금 올라가는 길도 뭐 거의 방향이 크게 이제 세 방향으로 되어 있죠. 즉 근대역사관과 옛 한국은행 쪽에서 올라가는 자동차도 함께 오를 수 있는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동 부산호텔 쪽에서 지금은 동강동이죠. 부산호텔 쪽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광복로 중심에서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로 가던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광복로 중심에서 올라가던 계단은 한때 노래에도 나왔죠. 194계단 뭐 그런 곳에 이제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젊었을 때에 봄이 되면은 용두산에서 자라던 아카시아 잎을 따서 친구들과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입 한 입 이제 뭐 손가락으로 튕겨서 잎을 떼내면서 뭐 걸어오던 뭐 이런 이야기들 가위바위보 하면서 아니면은 한 계단씩 누가 먼저 내려가느냐 혹은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뭐 이런 정겨운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에스컬레이터가 만들어져서 누구나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됐습니다. 자, 이게 용두산이 왜 용두산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소나무가 우거진 골짜기라 그래서 송현산이라 그랬습니다. 소나무 송자에 언덕현자를 넣어서 송현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곳이고 소나무 고개 뭐 이런 곳이죠. 그리고 이제 초량 당시는 이제 지금의 남부민동에서 초량 일대를 이 해안을 뭐 초량목 혹은 초량항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외관이 있었던 시절에도 이곳 용두산 일대를 초량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초량회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초량에 있는 작은 산이라고 해서 초량소산 뭐 이렇게 불렀고 혹은 이게 중간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제 중산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옛 기록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일본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근대개항이 되고 이제 조선 반도를 돌고는 마지막에 부산의 일본 정관 거류지를 거쳐서 일본으로 돌아간 조선 잡기라는 이제 글을 남긴 일본인 글에는 이곳을 귀두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북구자에 머리 두자. 그래서 거북머리산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동구에 있는 구봉산이 거북의 등에 해당하고 여기는 거북의 머리에 해당한다. 즉 이것을 보면은 백두의 맥이 태백을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에 금정에서 용트림을 하고는 백양산, 수정산을 거쳐서 구봉산에서 마침내 거북의 몸통을 이루고 이곳 용두산에 와서는 거북머리가 된 즉 구두산이 되어서 태평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기세를 우리 전통풍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대개항 후 우리나라에 왔던 석권정이라는 일본인 한학자도 역시 우리나라를 둘러보고 돌아가서 쓴 책이 조선귀호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유일하게 용두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용두산, 용물이라 그러고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점 옛 시청 자리에 있었던 자그마한 동산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는 호기산이라고 불렀던 작은 동산인데 뭐 거기에는 뭐 가등청정 신사도 있었고 1901년에 부산 전동 주식회사도 이곳에서 생겼고 뭐 이랬던 역사가 있는데 여기를 용미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용도가 용미를 왜 만들었느냐? 마치 대마도 용이 무트로 오르는 역할을 한다. 자, 근대개항이 되면서 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일본이 부산을 거쳐서 한반도를 점령하고 만주를 거쳐서 중국 대륙을 점령하는데 이곳이 전초기지라는 그런 의미로 용두산과 용미산을 붙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후로 일제 근대 뭐 강점기 이러면 우리 36만 생각하는데 강제개항 1876년 이후로 1945년 해방 때까지 약 70년간 이들의 지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우리가 용두산 그러는데 이 산 이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어찌 보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두산 그 거북 머리였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용두산 용의 머리.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거북이 가지고 있는 수명 장수성 그리고 용이 가지고 있는
장수성과 신비조화 뭐 이래 따지면은 앞으로는 이 용두산을 용구복, 용의 조화와 같은 재물, 그리고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수명장수 뭐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로 뭐 좀 변신해 볼 필요도 안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무튼 백두대간의 맥이 이곳에 와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전통 풍수를 근대개항기에 이곳에 왔던 일본인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풍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들이 만주와 중국을 점령하는 어떤 발판으로서의 어떤 터로 이렇게 잡았다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두산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1771년 3월 달에 당시 초량회관 시절이었죠. 호랑이가 2마리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호랑이가 그렇겠죠. 뭐 금정산에서 백양을 거쳐서 수정산 거쳐서 구봉산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당시에 이 호랑이가 나타난 장소가 지금 뭐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만 광복로 중간에 한쪽에 고갈비 골목 끝쪽에 있는 로얄 호텔 자리가 과거에 부산 요 자리였습니다. 도자기를 굽던 자리. 이곳에 나타났는데 당시 이곳에 있던 외관의 외인들이 창과 총으로 이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 숲이 얼마나 고졌을까 상상이 가겠죠. 근데 1903년에서 1907년 사이에 사진들을 보면은 당시 이 용두산의 소나무가 굉장히 우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1915년부터 시작된 용두산 공원화 사업 때 아마 이 여기에 자생했던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이 정비를 하면서 아마 중간 부분에 신사를 만들고 이러면서 양켠에만 이 소나무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갔다가 1945년에 이 신사에 어떤 부산의 젊은이가 방화를 했죠. 일제강점기 내내 신사 참배에 대한 굴욕을 느꼈기 때문에 해방이 되자마자 이곳에 와서 신사를 불태웠기 때문에 이때 용두산 숲에 5분의 4가 다 같이 타버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군정 시기를 맞죠. 미군정 3년 동안에 용두산 공원 정상부에 힐탑 클럽이라고 해서 미군 장교 클럽이 있었답니다. 그 3년간 이 장교 클럽에서는 어떻게 해방 후에 물론 일제 시기에도 있습니다만은 해방 이후에 물밀듯이 들어왔던 댄스홀, 댄스 뭐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데 큰 계기가 됐대요. 특히나 이 미군정 시기에는 이 미군들이 적산 즉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을 처분하는 적산처분권을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군 장교 한 사람과 친하면은 집 한 채는 그냥 얻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일부 여인네들이 이 댄스를 배워서 미군들에게 접근하는 뭐 이런 웃지 못할 뭐 상황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용두산에 또 눈물겨운 사건들이 있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년에 불에 타서 없어진 폐허처럼 되어 있던 곳에 미군정 시기에 힐탑 클럽이 생겼는데 한국 전쟁기에는 특히 1.4 때 북한 지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산자락에 피난민 판자촌을 짓고 살았어요. 54년 12월 10일 날 세 번째 용두산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때 파악된 숫자로는 1083채의 판자촌이 불이 탔다. 1083채 같으면 용두산을 한 가구당 4명 정도, 그 당시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4명을 보면 약 4,400~500명이 이 일대에 주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뭐 웬만한 아파트 단지도 뭐 이 정도 같으면 대규모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54년 12월 11일 날 세 번째 화재가 나고 12월 24일인가 5일에 네 번째 화재가 납니다. 그때는 지금 용산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요 일대에서 불이 났는데 이 사실 용두산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시당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청동이나 차옥동 동지로 분산해서 이제 이전을 하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때 미처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미처 이제 새로운 곳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이쪽 광복로 쪽 용두산 자락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약 한 600세대가 남아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불이 나가지고 당시에 이 용두산 공원 중턱 지금은 체육구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다 보면 끝머리 못 가서 한 8분 능선쯤에 보면 오른쪽 편에 자그마한 그 운동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과거에 국립국악원이 개설됐던 곳입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국악원 창고에 이왕과 보물들, 그러니까 지금 전주에 있는 그 조선 왕조의 왕과에서 보관하던 유물들을 이곳에 피난을 시켜놨는데 이때 54년도 화재 때 그러니까 정부가 귀환하면서 바로 이 물건들을 가져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안정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54년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조선왕조 어진의 대부분을 태워먹은 이런 비극도 이 용두산에서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용두산이 이렇게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불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지막에 54년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불이 났던 거죠. 화재 이후에 이쪽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신성스러운 장소에 이렇게 자꾸 불이 나서는 안 된다. 이래서 수화 예방비를 만듭니다. 이때 뭐 산신도 지내고 하면서 여러 비석들을 만드는데, 이 비석이 현재 용두산 타워 뒤쪽에 보면은 나란히 3개가 남아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이제 송독비도 있고 기도 대회비도 있고 뭐 이런데, 특히 용두산 신입이라 그래서 관허라는 것을 관에서 허락했다. 뭐 이래갖고 귀신들에게도, 원래 그렇잖아요. 나라님들이 뭐 허용했다 이러면은 귀신도 좀 놀래겠죠. 그리고 뒤에는 수화 예방 부적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 사각의 테두리에 불화자를 중간에 새기고는 사방을 막고, 막은 사방에 물숫자를 사방으로 놓고 또 다시 막아서 아주 재미있는, 요즘 봐도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수화 예방비를 용두산에 아주 어떤 특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산 공원이 한때 우남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피란 시기에 부산에서 무려 1023일간 거주를 했죠. 이 정을 못 잊어서 이 55년 12월 22일 이날이 이 대통령 80회 생신이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이 여기에 계셨던 그걸 기념해서 공원 명칭을 호를 따서 우남공원이라고 했다가 이것이 4.19 이후로 용두산으로 다시 이제 뭐 바뀌어져 있댔죠. 그리고 용두산의 지금의 숲들은 이 사실 요 이듬해인 56년부터 부산 지역의 각 출장소에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용두산의 숲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던 것이 있죠. 제일 먼저 영도대교, 그 다음이 72년도에 공사해서 73년에 완공한 부산타워죠. 부산타워는 약 한 120m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72년 10월 4일에 설치공사에 착공해서 해발 69m, 공원 정상의 높이 120m로 이듬해 인 73년 10월 11일에 정확하게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부산 타워의 경우에는 뭐 이 타워 정상에서 부산항을 내려다보는 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풍광을 보는 그런 느낌을 주었죠. 아직까지도 이 타워는 용두산의 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주불국사 다보탑을 마치 이제 지붕에 얹은, 다보탑의 지붕 쪽에 보면 보게라는 이 설치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떠서 이제 지붕을 만들었죠. 그리고 용두산에 꽃시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타워를 만들던 72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직경 5m 시계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침이 달린 대형 시계. 대부분 대형 시계는 시와 분만 가르치는데 여기는 초침까지 달려 있고, 게다가 여기는 이제 꽃을 주변에 해놔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사진 촬영 장소로도 아주 유명한 곳으로 됐습니다. 특히 이 시계의 경우에는 시간이 거의 정확하다는 그것 때문에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두산에 보면은 시민의 종이 있죠. 종과 종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96년에 사실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문민정부 때에 이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각이 되면서 시민의 성금으로 어떤 부산을 상징하는 종을 하나 만들자, 이래서 시민들이 열망했죠. 그래서 96년 당시 5월 한 달간 시민의 종 모금을 펼쳐졌는데, 시민들 무려 1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이 9억 원이었는데 12억 원이 모금이 되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이 이렇게 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97년 1월 1일 날 첫 타종식을 열고, 이후로 해마다 매월 1월 1일 새해 타종식을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해 타종식 또는 제야 총소리라고도 하죠. 한국전쟁 시기에 해병대 사령부가 이 용두산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초기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후퇴기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낙동강 방어전선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인 방어전성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낙동강 방어전투기에 우리나라 해병대가 만들어지고, 제주도에서 해병대가 먼저 뭐 창설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해병대 사령부는 용두산에서 진두지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탈환,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북진해서 그
원산, 고성, 함흥지구 전투까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10월 중순부터 개입되었던 중공군으로 인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만, 특히 해병대가 장진호 전투 때 피난민 20만 명을 구한 흥남 철수 작전에도 상당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1951년 5월 20일부터 55년 3월 26일까지 약 4년간 용두산 공원에 해병대 사령부가 주둔되면서 소위 무적해병,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전통을 이제 수립한 곳이 이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두산에 충원탑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국의 정원을 꾸며난 용두산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타워를 바라보면서 오른쪽 편에 한때 이곳에는 용두산 충원탑이 생겨졌어요. 57년 6월 달에 만들어진 충원탑이었는데 83년에 대천공원에 충원탑을 거대하게 세우면서 여기는 충원탑은 사라지고 지금은 한국의 정원을 나타내고 한복을 여기서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현재 변해 있습니다. 광복로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시장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럼 이 시장은 언제 형성됐는가? 사실 국제시장은 일제 시기에는 단순한 상업지와 주거지로만 되었던 이런 곳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5년 8월 15일 해방되는데 해방되기 보름 전인 8월 1일 날 부산에 B-29가 뜹니다. 즉 연합군 비행기가 폭격기가 뜨는 거죠. B-29가 뜨니까 요새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영도 청학동 일대, 그리고 영주동, 그리고 수정동 산자락, 그리고 남구 홍곡 산자락 이 일대, 그리고 이기대 쪽 이 일대에 있었던 방공포대가 일제히 방공포로 쏘겠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도 인사를 하고 간다고 폭탄을 3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8월 1일 날 밤에. 근데 이 폭탄 떨어뜨린 장소가 지금의 부산일보와 경남여고 중간에 있었는데 이 중간에 일본 육군 관사가 몇 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군 다가북이라는 일본군 소령을 비롯해서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요새사령부가 발칵 뒤집어지죠. 아우, 당시는 뭐예요? 전부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한쪽에 폭격을 당하면은 그게 어떻게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바로 불길에 휩싸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전파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주요 사람들이 사는 밀집 지역과 관공서, 공공기관 주변을 속에 즉 집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부평시장과 국제시장 사이에 도로가 있었지만 이 도로폭만으로는 한쪽에 이 폭탄이 떨어지면은 이 불길이 번져나가는 걸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시장 109부터 609 그리고 나중에 신상상가까지 하는 이 일대를 다 뜯어버립니다. 공터가 된 거죠. 소개정. 그래서 사람들은 속가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소개정이 45년 해방이 되고 나니까 사실 당시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된다. 미소에 안 된다. 자주적으로 우리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찬탁 반탁 운동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국과 관련해서 당시에 또 일제와 싸우던 많은 이제 독립 애국 단체들이 보면은 일부는 사회주의, 일부는 그냥 특별한 어떤 사상 없이 이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사회주의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국 선언들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는. 일제 시기에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많은 시국 집회라든지 이런 게 열렸지만 소개정 일대가 평지인데다가 옆에 바로 부평시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인 거죠. 그래서 이 시국 집회가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곳에 해방되고 귀환한 동포들이 노점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 일본으로 귀국하던 그 패전한 국가가 됐죠. 일본이. 패전국의 국민들이 북한 지역, 만주 지역에서부터 전부 다 부산항으로 다 몰려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귀국하는데 1인당 보따리 2개,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20kg인가 30kg만 허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처 가지 못하는 물건들이 이곳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근데 물건이 워낙 많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물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보따리씩 그냥 통째로 오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돛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이 시장 이름이 한때는 돛대기 시장, 한꺼번에 취한다, 한꺼번에 다 산다, 이런 뜻이 돼서 돛대기 시장으로 불렸답니다. 귀한 동포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또 장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자유시장. 그러다가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전쟁 시기에는 유엔군들의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전선으로 가면서 부산 지역에도 유엔군 부대들, 뭐 물론 미군들이 대부분이었죠. 주둔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곳에서 나온 군수품들이 또 흘러나오다 보니 또 누군가가 또 유엔 시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에 들어서서 여기에 국제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도택시장, 자유시장, 유엔시장에서 국제시장으로 이렇게 변했던 거죠. 뭐 유엔이라는 말이나 국제라는 말이나 뭐 거의 비슷하게 됐지만 이렇게 됩니다. 뒀다, 쟁탈한다, 뺐다, 한꺼번에 취한다, 뭐 이런 도택시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상인들은 이게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어감이 너무 비하적이니까. 시장의 역사를 보면은 46년 5월 달에 이제 이 귀한 동포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자치조합을 결성한답니다. 그래서 48년 4월에 약 16,528제곱미터 부지에다가 판자 건물 12동에 1,200개의 점포를 만들어서 자유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했다. 그러다가 1950년 5월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제시장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럽니다. 자, 한국전쟁 시기에 많은 피난민들이 오면서 여기에 또한 전쟁 구호 물품들이 이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광복동과 남포동과 같은 이런 일제강점기 때부터 중심 상가였던 권력이 함께 합세하면서 이 국제시장 일대가 전시의 상업 기능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 국제시장은 당시 이제 부산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온 북한 지역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상권에 장악하면서 굉장히 여기서 생활력을 키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자, 국제시장을 조사를 52년 초에 해보니까 고정점포의 조합원의 50%, 노점상과 행상의 90%가 피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52년 당시 쌀1가마니가 300원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의 하루 거래량이 약 10억 원 되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쌀1가마니가 80kg들이가 약 한 17만 원 가는 것을 봤을 때 300대 17만 원을 보면은 10억대 5,60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을까 하는 게 상상이 되겠죠. 자,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밀수품을 비롯해서 군수품들까지 흘러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미군 단속반들이 수시로 이곳에 와서 단속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게에는 정상적인 것만 몇 개만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쪽에 창고에 정말 물건들은 따로 숨겨놓고, 그래 누군가가 오면 옆에 가서 뭐 찾죠? 뭐 찾습니다. 따라오시오. 그래가 물건을 보여주고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쳐도 물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단속을 당했던가 하는 게 나타나겠죠. 우리가 물건을 깎을 때 애누리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애누리의 원천도 이 국제시장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꺼낸답니다. 즉 초기에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20만 원 이렇게 불렀는데 비싸다고 돌아서면 붙잡고는 아예 한 2, 3만 원 깎아줄게요. 돈은 안 돼요. 그럼 공정하다 보면 7, 8만 원까지 내려가는.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전시경제가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 엄청 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밤 되면은 이 일대에 통술집 혹은 요정들이 불야성을 이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1980년대까지는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국제시장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은 부산에서는 더 이상 못 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80년대까지 또 유명했던 게 밀수품들이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일대에 많이 또 나섰죠. 뭐 당시 뭐 아이와나 소니, 뭐 파나소닉 같은 이 간단한 어학 실습용 손바닥만한 녹음기 기억하시죠? 이것이 거의 다 일산들이 이 부평시장 일대에서 성행을 했다. 피란 시절에 국제시장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53년 1월 30일 화재는 무려 7시간 동안 발생했답니다. 그날 밤에 불이 난 것이 31일 날 아침까지 이제 불이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가옥 4,260동이 소실되고 13,235명의 이재민이 났다. 이때는 국제시장은 전부 상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거주지도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화재는 빈번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또 어떤 게 발생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 직전에 속가이 즉 소개됐던 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인의 개개인의 집이 있던 자리가 해방 직전에 뜯겼던 자리니까 이게 도로가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국가기속재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때 부산시에서는 이 국제시장 일대를 공설시장으로 만들려고도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관에서 그냥 뺏어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개개인에게 불화를 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69년 1월 달에
사단법인 국제시장 번영회가 설립되고 77년에서 비로소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국제시장입니다. 자, 국제시장을 끝으로 이제 광복로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시장 지하 상가에 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것은 뭐 현재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국제시장의 일부 청춘 골목도 만들었고 했지만 뭐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조금 주동요하지 않다 싶어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광복동의 역사, 광복로 거리와 그리고 용두산 국제시장에 얽힌 이야기를 마침으로써 네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복로와 인근한 남포동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